그리고 잠 오면 자세요. 저는 잠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잠을 자야만 자기 있게 돼요. 아시죠? 이유 아시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시냅스에 그걸 에너지를 주는 게 잠이에요. 잠을 자야지 시상하부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렘 수명하고 난렘 수명인데 난렘 수명이 되면서 초반에 한 30분 깊이 자면서 그때 눈이 안 흔들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하수체에서 그 성장 호르몬 거기 쫙 넣으면서 그 잠 깊이 자고 나면 몸이 따끈해지면서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는 그런 느낌 있죠. 이렇게 자고 나면 따끈해지면서 기분이 아주 좋은 뭔가 이렇게 몸에 충전된 그런 느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잠을 30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깊이 자주면 장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혈압이나 아니 혈압계통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보면 잠을 있잖아요. 잠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암 걸린 사람들이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우리 몸은요, 항상 우리 몸 자체에 어떤 그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을 향해서 모든 DNA들이 복종을 확인을 시켜줘요. 그게 잠입니다. 잠을 자야지 우리 몸에 있는 DNA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왕성하게 이제 분비가 되면서 나의 그 몸의 세포들한테 그걸 전달해 주거든. 그러면서 너희들 알았지? 지방토들이 그러니까 그 봉근 영주와 그 지방토 있잖아. 그 보면 이제 중앙직근제라는데 봉근 영주들이 있잖아. 그러면 잠을 자야지 이 강력한 중앙직근제가 확립이 되는 거야, 몸에도.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직근 세력이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자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암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밤낮이 바뀐 사람들이 보면 피부병도 잘 나고요. 왜냐하면 그 알레르기 있죠. 이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아토피가 어떤 의미냐면 아토피는요. 자기 몸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거거든. 두드러기 나는 거 있죠. 그게 왜 나냐면 혹시 피자 있죠. 피자. 피자에 보면 그 가쪽에 이렇게 치즈 들어가 있죠. 그 치즈가 진짜 치즈일까 가짜 치즈일까? 근데 대부분이 가짜 치즈래. 뭐더라, 이영돈 PD가 나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피자 있죠. 그 치즈 들어가는 게 가짜더라고. 그 식용유 있죠, 식용유. 그거를 뭐 어떻게 하니까 그게 치즈가 되대? 그 치즈 스틱 있죠. 그 안에 들어간 전부 있죠. 그게 뭔지 알아요? 식용유를 어떻게 좀 뭐 중화제 이런 거 넣으면 그게 치즈마다 똑같이 그래 되더라고. 알죠? 그 본 사람 내만 봤나? 유튜브에 이영돈 해가지고 한번 쳐봐요. 제가 그걸 모르고 저는 좀 몸이 좀 민감한 편인데 이 보기와 다르게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술도 잘 안 먹어요. 술 먹으면 기침 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몸은 고급스러운데 뭐 이상한 거 조금만 먹으면 뭐 뭡니까 뭡니까 그 식품 첨가제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알아. 그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난 젊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그래. 그게 내 몸이 어떻게 잘못된 줄 알았더니 하숙집 아줌마가 맨날 거기다 MSG 넣은 거야. 그걸 모르고 나는 왜 몸이 간지럽지 했는데 제가 그랬다니. 그래, 제가 왜 피자를 먹게 되냐면 제가 중고등부 교사거든요. 얘들아 뭐 먹고 싶어 하면 나는 그냥 내심 그냥 짜장면 먹고 끝내려고 하는데 교회 중고등부하고 그냥 좀 싼 거 먹고 끝내려고 하는데 피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 덩어리.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음식인지 모르겠어. 다들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러대. 그래서 미스터 피자 지난 주말에 가서 먹었는데 한 판 뭐 한 두세 명 가면 먹던 나오잖아. 거기다 뭐 야채까지 시켜 그래 먹으면 그죠? 근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 브랜드가 피자가 다른 데서 우린 제일 싼 음식 중에 하나인데 미국 같은데 $6 하면요. 이만한 한 판 있죠.
엎어가지고 티켓 주면 뭐 완전 진짜 양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냥 들어오면 그게 한 몇 배는 비싸져 버리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저도 이제 돈을 냈으니까 아까운데 먹어야 되잖아. 먹고 나면 저녁 되면 막 건지러워. 근데 왜 건지럽지? 가만히 생각하면 피자 먹었어. 어. 그거거든요. 그죠? 거기다 또 아까우니까 피자 스틱 그것도 먹고 막 그지?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지방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혈액 속에 그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게 이제 내 몸에 그게 흡수돼 가지고 정리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물질로 이제 피부서에 흡수가 된 거야. 그럼 그걸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은 몸이 아토피가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식습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물질적인 거 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인공적인 거 있지. 그걸 먹으면 몸에 흡수는 되는데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거기 땀으로 나가려면 땀 구멍이 있어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면 되는데 거기 피하에 그냥 축적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 몸에서는 그 이물질이니까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토피고요. 류마티즘은 뭔지 알아요? 그건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그 지방산, 우리가 그런 피자나 이런 거 먹고 나면 지방산이 생기는데 그게 젖산이거든, 한마디로. 운동을 하고 나면 젖산. 그게 이제 못 빠져나가고 이런 관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야. 그럼 붓는 거야. 그게 류마티즘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고 우리 몸이 있는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근데 잠을 안 자면 그렇다니까. 잠을 안 자면 얘들이 이제 정신이 몽롱하니까 아무 때나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포에 흠집이 나죠. DNA가 변형이 생겨. 그러면 우리가 그 아군 오인사격처럼 서로가 서로한테 식균 작용을 하는데 그럼 어때요? DNA가 파손이 생기니까 걔들은요. DNA가 파손이 되면 죽질 않아. 그게 이제 영원히 살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그 세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뇌감, 중식감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충분히 자면 이제 한마디로 중앙 집근 체제가 확실하게 돼 있으니까 좀 나오더라도 바로 가서 그냥 그걸 다 잡아먹어버려요. 우리 몸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지금 암세포는 어딘가에 생기고 있어.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생긴다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그거에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잔데 여기 새까만 털 같은 거 쫙 나오거나 아니면 뭐 남자같이 뭔가 나오거나 뾰루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상으로 뭔가 이렇게 점 같은 게 이상 증식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게 그게 심해지면 암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악성이냐 뭐 아니냐 그 차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트러블이 많은 사람 있죠. 조심해야 돼요. 피부 얼굴은 괜찮은데 그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 많이 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몸 전체가 조금 뭔가 이상하게 뭐가 잘 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거 반점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피부가 전반적으로 좀 DNA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잠 많이 자주고 이상한 거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고 그게 최고예요. 술 같은 거, 술, 담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화학적인 거 안 주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자연적인 것만 먹자.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운동해주고 운동해야 순환대사를 많이 그럼 다 좋아져요. 제가 옛날에 아토피 때문에 온몸이 그냥 반창고를 했는데 지금은 피부 깨끗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팁으로 잠 이제 깼죠? 이제 이야기할게요. 이 미용 이야기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 특히 나중에 8kg 최근에 뺐던 이야기도 해줄게. 어, 어. 한 뭐 몇 개를 저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한 7, 8kg 그냥 빼요. 네. 그러면 이야기 해줄게요. 그 다음, 넥스트로 잠 올 때 한번 해줄게요. 제가 말하는 건요, 진리입니다. 사이비 교주 같지? 근데 공리예요, 공리. 그냥 80%는 맞아. 제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고 80% 맞아.
자, 여러분, 창조적 인재가 되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체를 인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학도 알아야 돼. 과학이 문학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물리를 알아야지 문학을 이해한다니까. 문학이나 물리나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깊이 알아야 돼. 깊이. 뭔가 이렇게 뿌리가 맞닿으면 어때요? 연결이 되면 요거와 여기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나무잖아요. 뿌리가 같으면 같은 나무잖아. 그 깊이 있게 알면요, 다 연결이 되면 내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졸업하고 나서 화학책하고 물리책하고 생물책은 버리지 마세요. 저는 그거 버리려다가 몇 번 버리려다가 안 버리고 놔뒀거든.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지금 보고 있다니까. 두꺼운 거 있죠. 이렇게 공업수학부터. 이게 언제 보여지냐면 한 50 넘으면요 이해가 돼.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것 중에 원리를 설명하는 책들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과 과학은요,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특히 이 과학이 왜 중요하냐면 과학은 확률을 말하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하고 사이비의 그 차이점 아까 말씀 잠시 드렸는데 사이비는요 100% 다 맞는 게 사이비예요. 여기 갖다 대면 여기 맞고, 근데 과학은요 항상 확률로 말해요. 우리가 오늘 비가 올 확률을 말할 때 어때요? 95% 아니면 뭐 50%, 70% 하잖아요. 그럼 70% 범위 내에서 비가 올 확률이 70%입니다. 그 말은 30%는 안 올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를 왜 3 곱하기 10의 10성 미터 퍼 세컨 제곱을 했을까? 뜬금없는 질문이지. 3 곱하기 10의 10성, 내 같으면 2.9999 곱하기 10의 10성 미터 퍼 세컨 제곱해도 되겠다. 첫 번째 이유는 계산하기 좋으라고. 두 번째는 그 확률적으로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확률이 뭐 예를 들어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80%는 그 3 곱하기 10의 10성 미터 퍼 세컨 했을 때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맞더라 이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할 때는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빛의 속도하면 3 곱하기 10의 10성 미터 퍼 세컨 제곱. 그거를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믿는데 그 안에는 확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뭐죠? F는 ma지 않습니까? 그럼 A가 뭐죠? 가속도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을 확률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건 표시를 안 했어. 그럼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진리처럼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항상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한 9%는 맞을 거야. 이게 맞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지는 거거든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맞다면 인공위성이 지금 다 도망가고 없지. 아마 돌다가 다 어디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그죠? 뭐냐면 인력과 그죠? 원심력 때문에 인력과 원심력은 이걸로 구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지배 방정식이잖아. 이걸 공리라고 해요. 공리. 아까 제가 말한 그 공리 설계가 뭐냐면 인생을 지배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럼 제가 말하는 그 공리는 제가 볼 때는 그건 한 80%는 맞아요. 제 느낌상. 근데 공리하고요, 법칙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다 과학이 인정하는 그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 법칙은 뭐냐면 실험이 가능한 것을 법칙이라고 해요. 실험을 통해서 나온 이런 걸 법칙이라고 하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성공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성공 공리랄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공은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하면 인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을 납치를 했어. 납치해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다시 하면 그건 그 사람 인생을 완전 내가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잖아.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아니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실험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후 실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환경이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더라. 그걸 통계 분석적으로 낸 게 그게 공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험은 아니지. 근데 맞다 그래. 그거를 공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만류인력 법칙은 이거는요 법칙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공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은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사실은. 이 사람은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직관적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야. 뉴턴의 그 실화를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뭐냐면 남 있는 논문들 있죠. 다 긁어가지고 직관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걸어가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F는 M이 만들었다. 얼마나 그 마케팅적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마케팅의 대가예요. 뭐냐면 카피라이터인 거예요. 카피라이터. F는 M을 설명할 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자기는 했다.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게 역사라니까. 역사는요 히스 스토리예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융합형 인간은요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다 주워 모아가지고 더 크게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해켈의 변정법. 해켈의 변정법은 결국은 그거를 선택이 아니고 융합을 시킨 거예요. 너의 의견도 맞고 너의 의견도 맞다. 그럼 그거를 융합을 시켜 더 큰 윈윈으로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이죠. 오히려 예전에 나의 A를 버리고 B를 취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만들면 거기다 조금만 더 뭘 아까 첨언하면 그게 발명이라 했잖아요. 발명이나 융합이랑 같은 말이에요. 특허도 똑같아. 특허도요. 제가 특허를 1050건을 냈던 이유가 A하고요. B가 있어. 거기다가 C만 더 붙이면 전혀 다른 특허가 돼요. 그 대신 권리 범위는 좁아져. 왜냐하면 A and B에다가 C를 했으니까 작아지는 거야. 근데 특허는 특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의 원리를 제가 잠시 설명하면 저는 특허를 1050건을 내면서 이 원리를 이제 하나 제가 강의로서 이제 정립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A가 있잖아요. A가 청구항이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면 이 A and B거든요. 그러면 특허는요. 기존 A가 있는 데에다가 나는 차별화된 B가 있다. 그럼 여기가 권리 범위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C를 하나 더 붙였어. 그러면 여기가 권리 범위야. 그 대신 특허 범위는 줄어들지. 이게 특허의 원리야. 즉, 청구 범위가요. 애플사에서 라운드는 전부 우리 거야.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라운드가 태블릿 PC에서 라운드가 R이면 전부 애플 거다. 그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야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시장 전체를 다 먹겠다는 거거든, 이걸. 청구항이 딱 하나가 있는 게 더 권리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특허에서는, 특허를 딱 보면요. 청구항이 단어가 몇 개 없는 게 가장 큰 넓은 특허야. 근데 특허가 A는 무엇이고, 그리고 B는 무엇이고, C는 무엇이다. 이러면요. 아까 말했듯이 아주 좁아요. 그 대신 특허 받기는 좋은데 권리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A and B and and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뭘 이렇게 특허를 낼 때 특허를 내는 건 누구나 낼 수가 있어. 근데 권리 범위를 넓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특허를 낼 때 처음에 A 특허를 만약에 내고 싶다. 그럼 내가지고 특허청에 내요. 그럼 특허청에서 뭐라 하지? 오히려 그쪽에서 A가 침범하는 범위를 특허청에서 찾아내.
그래가지고 요만큼은 안 되고 요만큼도 안 되고 B도 안 돼요. C에 걸려서 요만큼이 안 되니까 요거는 리젝트 이래요. 그럼 이걸 또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A를 청구하는데 B와 C를 제외한 이만큼 이렇게 다시 제출해요. 그러면 되겠지. 그게 특허 프로세스예요. 근데 지금의 특허는 어떠냐면 그냥 특허 출원하면 다 그 변리사한테 내면은 조용하게 해가지고 그냥 뭐 리젝트 됐다 말도 없고 그냥 다 이가 그냥 특허 출원했습니다 하고 딱 내. 근데 알고 보면 요만큼만 A에다가 B에 넣고 그다음 C 하나 넣어가지고 요만큼만 내가 특허 출원이 돼 있어. 이거 특허로서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특허 냈다고 좋아하고 있어. 그게 특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특허를 내려면 그만큼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변호사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건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변리사가 자기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귀찮게 하면 리젝트 당하고 그런 거 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냥 A에다 B에다 자기가 알아서 그냥 C 하나 더 넣어가지고 차별화시켜요. 그냥 그게 발명은 맞아. 아까 말했듯이 뭐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것도 발명이거든. 근데 이제 알트 슐러라는 트레이저 만든 분은 A에다 B 앤드 C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아예 그냥 A 특허를 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실까지 생각의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 이제 어떤 생각의 그 어떤 레벨이 낮을수록 여기다 A에다가 B에다 C에가 이렇게 겨우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걸 개선이라고 해요. 개선. 그러면 혁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때요? 모순과 모순, 이것과 이것이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는 어떤 융합적인 아까 헥케르의 그 번짐법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이거와 이걸 다 수용하는 전혀 다른 프레임을 제공하는 그런 발명을 뭐라 하죠? 그걸 혁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A와 B가 서로 접점을 겨우 찾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타협을 하는 거야. 수용 못하고 니도 좀 양보해 나도 좀 양보해가 협상하듯이 그러면 그건 뭐죠? 그거는 개선이라고 해요. 개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신과 개선은요. 그 중간의 정도의 차이야. 그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를 하면 그건 혁신이 되고 그냥 막 나의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든 그냥 조금 이렇게 좁히는 거는 그거를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개선을 잘했겠어요? 아니면 혁신을 잘했겠어요? 개선을 잘했어요. 왜? 공정 개선. 공정은요, 삼성이 있는 공정을 만약 혁신을 했다. 분량 엄청 나올 겁니다. 그죠? 처음에 그냥, 어때요? 처음부터 혁신해가지고 그냥 반도체 라인 있는데, 야, 이거 드라마틱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자. 얘가 막 리스크 막 테이킹 하면서 이래봐요. 분량 엄청 나와가지고 아마 삼성전자, 지금의 삼성이 있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삼성은 어때요? A and B에다가 조금 더 특허로서 인정은 못 받지만 요거 하나 더 넣어가지고 또 차별화되고 최적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에서는 넘버원일 이유가 결국은 그 혁신보다는 있는 걸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40나노 선폭을 20나노로 줄이고 더 줄이고 그런 거거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더 그게 대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뭘 하나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일이지만 개선하는 것도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선 쪽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개선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지금 몇 년째 지금 2만 달러잖아요. 그죠? 2만 2, 3천 달러. 여기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한번 가지 않으면 국민소득이 계속 2만 얼마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그 드라마틱하게 가는 게 뭔가? 그걸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20대, 30대 요 사이죠. 이때는 기억력이 왕성할 때입니다. 왕성할 때인데, 제 나이가 지금 46이거든요. 지금은 창조력이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머리는 지금 오히려 기억력은 안 좋은데 창조력이 좋아. 왜 그럴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노화 현상이 오는데 여기서 보면 한 40을 기준으로 노화 현상이 이렇게 오네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어때요? 내가 팽창을 하다가 줄어들면 거리상으로 물리적으로 좁아지죠. 팽창할 때는 어때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포도 잘 자라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때 기억력이 좋을 때 많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더 많은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죠. 네, 도시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학원에 다니고 이러니까 많은 자연과 버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시골에 있으면 아주 자연에서 많이 이렇게 뒹굴고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내가 한 10% 줄어든다고 해요. 전체. 그럼 줄어들 때 기억력은 줄어들지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시냅스가 강화가 되면서 평소에는 연결이 안 되던 내 구조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 로드맵 한번 말씀드렸나요? 인생 로드맵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100세 기준으로 보면 아침 출근 시간이 9시인데 그때가 37.5세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출근해가 한 10시 반 되가 이제 일 좀 해볼까 이 나이고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그 퇴근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 때가 한 55세부터 75세 사이.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37.5세까지 출근할 때까지 뭘 해도 된다는 거죠. 박사과정을 가도 되고 10년만 투자하면 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캐시어도 한번 해보고 대리기사, 운전기사도 해보고 뭐 어디 가서 해보고 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해의 폭을 넓히잖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대리기사, 운전기사 해보려면 큰 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뭐 있는데 밤에 나가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얼매인 모임이니까 그런 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뭘 해도 돼요.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해보면 그게 결국은 나한테는 상상의 폭을 넓혀주고 하기 때문에 37.5세가 됐을 때 이제 제 나이 좀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남한테 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럼 남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그게 프레임 시프트가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패러다임. 패러다임 시프트 할 때 패러다임이 뭘까요? 패러다임. 이데올로기는 뭘까요? 이데올로기. 자, 이건 봐요. 나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교육관, 인생관, 뭐 그런 여러 가지 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관들의 그 딱 중심에 있는 내가 보는 핵심 프레임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패러가 뭐 어떤 뜻인지 알죠? 패러는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보면 패러가 패러슈트, 관통하다를 뭐냐, 관통하다 이렇게 볼 때 패러가요, 지혜란 뜻이에요. 알지자에다가 해가 뭐냐면 관통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혜택할 때 지나가다 이 뜻인데 해가 뭔가 이렇게 관통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패러 뜻이 뭐냐면 관통하는 다임, 보는 거, 관점, 다임이 그런 뜻인데 뭐냐면 관통하는 틀이에요. 나의 중심에 있는 어떤 프레임이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이데올로기는 뭐죠? 그 집단의 중심 프레임을 이데올로기라고 사람들의 그 중심, 신앙처럼 떠받치는 그 중심 프레임을 이데올로기라고 하고 그 사회에 집단에 그러면 개인은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됐단 말은 나의 중심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60대, 70대 됐어도 그런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머리가 굳지 않는 능력이, 즉 내가 어떤 틀에 갇히지 않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틀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생각지도 못한 걸 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역으로 말하면 틀에 안 갇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걸 고수하지 않고 항상 그걸 버리고 또 다르게도 보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좀 어렵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항상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내 머리가 플렉시블하게 유지하는 거, 계속 플렉시블하게 유지하는 거. 그런 그 플렉시블하게 유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연습이 필요해요. 어떤 연습? 남의 그 어떤 생각을 항상 받아들이고 내 걸 고수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 내 거화시키는 연습. 그래서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그 삼성전자 회장이 이병철 아버지로부터, 선대 회장으로부터 한 가지 딱 유언 아닌 유언을 받았답니다. 그게 뭐냐면 경청.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그 경청을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했냐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하나를 100회 이상을 봤대요. 어떤 식으로 봤냐? 사람의 그 입장에서, 한 번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요. 한 번은 그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고, 한 번 수사관의 입장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시프트 시켜가지고 보는 관점을 계속 다르게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능력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걸 학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 거를 버릴 수 있는 연습. 거기에 되면요,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런 걸 제가 한번 연습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노화가 있지만은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창조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긴다는 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다는 의미고요. 여기서는 어떤 기억력이나 이런 경험적인 것이 연습이 통해서 이게 생기는 건데, 보통 한 50대 되면 어때요? 대책 없어요. 직장 다니다 보면 머리가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그때는 아무리 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안 움직입니다. 그때는 어떠냐면, 근육으로 말하면 근육이 그냥 딱 굳어버린 거야. 그럼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거의 안 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지. 인생을 포기해야지. 그런데 상위 5%는 항상 패러다임이 플렉시블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요. 실제로 확률적으로 봐도 성공한 사람은 항상 전체에서 5%밖에 안 돼요. 사업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상하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잘 되는 사람하고 확률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지. 그게 공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상위 5%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어떤 사명감을 좀 가져요. 뭐냐면 여러분들 나이 때 이 말은 좀 술, 담배 한 사람도 있겠지만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항상 책 많이 읽으면서 프레임을 시프트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요.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져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어떤 삶이 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상위 5%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잘 되는 머리가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한 상위 한 40, 50%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국가가 되냐면, 아테네폴리스 알죠? 스파르타. 그 그리스 국가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10만 명. 그거밖에 안 됐어요. 10만 명의 그 인구가 그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내고요. 10만 명 인구 중에 남자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4만 명. 나머지 6만 명은 여자, 부녀자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노예. 노예가 한 10만 명이 넘었어요. 외국에서. 그리스에서 최대 수입하는 게 뭔지 알아요? 노예. 그 인구가 전체 해가지고 한 25만 명 되는데, 그중 외국에서 거주한, 아테네에 거주한 사람들이
4만 명, 그리고 노예 10만 명에 자기네들 가족하고 그게 한 10만 명, 좀 10만 명, 14만 명인데, 근데 그 300인 할 때 300 있죠, 300. 그 사람들이 그 완전히 그냥 그 15,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300명이 하잖아요. 천재들이야. 몸만 천재가 아니고 머리도 천재인 거야. 그래서 일당백인 거야, 거기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 아테네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이 몸과 마음을 관리를 잘했냐면 그 사람들은 매달요 몸무게를 재가지고 몸무게가 조금만 더 늘었거나 하면 다이어트를 시켜요. 그러니까 몸이 자기네들은 정신과 육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몸 관리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그 그리스 이렇게 석상이나 이런 거 보면요. 몸이 진짜 장난 아닌 거야.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2500년 전에 그랬다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몸짱이었다니까. 그냥 거기서 지금의 그 아테네 그런 어떤 그리스 철학들을 보면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뭐냐면 지금의 그 어떤 철학은 그리스의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래요. 그 당시에 벌써 행복론이나 모든 게 다 정립이 됐는데 우리는 그걸 단지 주석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어떻게 뭐 몸짱도 되시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정신도 수양을 해요. 우리나라 화랑도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만능인이 돼요. 만능인이. 지금은 전공이 중요하겠지만 뭘 하든지 올라가가 나중에 보면 다 통하게 돼 있어. 제가 기계공학을 했지만 설계 이론을 했지만 그때는 제품에 대해서만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 설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업 설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뭘 보더라도 다 이해가 되고.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46인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또 10년 후에는 제가 어떻게 또 변해 있을지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만났기 때문에 벌써 20년이나 앞서가잖아. 저는 단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는 한 10년 전이었어요. 그 전에 저도 완전히 헤맸어요. 42까지는 진짜 헤맸어. 왜 헤맸냐면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충남대에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여기서 아주 세계적인 어떤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왜? 제가 조금의 씨앗을 던지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패러다임이 그냥 쉽게 팍팍 바뀌면서 그럼 논문도 있잖아요. 쉽게 나와. 그거거든요. 그겁니다. 트리저 저기요. 자, 대상은요. 말 그대로 인생도 되고요. 트리저가 사업도 되고 제품 설계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디어가. 근데 사람들은 아이디어 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뭔가 찾아낸다고 그러는데 아이디어를 내는 건 어린애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존의 틀에 안 갇혀 있으면 아까 그 화승총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뒤에서 이렇게 지금의 그 총까지 되는데 300년이 걸렸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대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대포. 그 전에 이제 함상에서 쏜 대포가 앞에 알 이렇게 팍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인 그 패러다임이 300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총도 앞에서 쏘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그 일본에서 그때 화승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왜 우리는 비판적으로 그걸 수용을 못했을까? 우리는 그거예요. 화승총을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동안에 우리는 화살로 그냥 쏘아가 죽이면 되거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화승총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쏘면 되는데 왜 그거 그냥 앞에서 이러고 있냐 이거지. 우리나라 국민이 좀 급하긴 급한가 봐.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그냥 이렇게 자 잠깐만 하고 했을 때 그냥 다 쏘면 돼.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승총이 장점이 있었어요. 3열로 써가지고 뒤에서 장전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간 사람이 먼저 쏘고 뒤로 들어오면 그냥 로테이션을 하면서 계속 하면 이게 이제 협동에 의해서 하면은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화승총은 협업입니다. 예,
뒤에서 누군가가 총이 계속 장전한 사람이 한 3명 붙어. 하나 하면 또 앞에서 한 사람이 또 쏘고 총만 바꿔가면서 계속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대단한 나라인 게 일본이 왜 하와이를 이렇게 공습했느냐? 왜 했을 것 같아? 일본이 왜 했을 것 같아? 일본이요. 그때 1930년대에 37년에 이제 중국하고 한판 했어요. 만주 지역에 이제 만주를 하고 몽골하고 이제 만주 지역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하고 붙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물자잖아요. 물자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나무하고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거였어요. 군인들한테는. 그러면 그게 어디 맞냐 보니까 동남아 쪽이야. 인도 차이나 반도. 근데 인도 차이나 반도를 거기를 먹으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되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하고 한참 싸우고 있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대를 다 영국, 프랑스가 독일로 다 데리고 갔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무주공산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떤 상태냐면 2차 대전 때 미국은 원래 중립국을 지향했어요.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에도 물자 팔아먹고 독일에도 슬쩍 팔아먹고 하니까 양쪽에서 남는 장사니까 전쟁에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은 어떤 상태냐면 그 야마모토 알죠? 항공모함을 세계에서 최대로 큰 항공모함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먹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그 중간에 필리핀이 있어. 필리핀을 지나가야 되는데 필리핀이 미국령이잖아. 미국이 딱 식민지로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을 어떻게든 이제 좀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비행기들이요. 한 번에 필리핀까지 미국 본토에서 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경유해 가냐면 하와이를 경유해 가지고 필리핀을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했어? 하와이를 좀 박살내면 미국은 어차피 전쟁에 개입을 안 할 거라고 일본에서는 예상을 한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도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그게 진실이라니까. 일본이 왜 그 미국 본토 거기에 가 그러겠어? 안 그랬다. 그 하와이를 공습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비행기가 박살이 다 나니까 그 경유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미국이 철수를 해요. 그래 인도 차이나 반도를 먹었어. 그까진 좋았어. 그까지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어때요? 미국하고도 대립 전선이 또 생겼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싸우고 이러니까 양쪽에서 싸우니까 일본은 완전히 악수를 뜬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진 거예요. 아니었으면 지금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만 싸우면 될 텐데 얘가 히틀러가 이 욕심을 부리고 스탈린 그쪽도 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진격을 한 거야.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독일이 프랑스에 이제 넘어오는 걸 그때 독일이 지금 아우디, 벤저, BMW 다 독일 차잖아요. 그 정밀 기계가 독일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때 독일에서 만든 게 전차였어요. 전차, 탱커.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막 앞세웠었는데 영국까지 못 갔지. 왜냐하면 바다는 영국이 짱이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그 아주 이제 그 게릴라 전술로서 유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독일이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전차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수로를 팠잖아요. 그걸 마지노라고 해요.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처음 알았죠. 그래서 이 독일도 마찬가지로 소련 쪽도 막아야 되고 이제 이 영국, 프랑스도 하니까 얘들이 하여튼 전선이 분산이 되면 다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설계 기법을 알면요 전략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악수를 안 두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 강의할 때도 제가 전략 이야기를 했죠. 그 설계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마켓에 대한 전략이 마케팅이에요. 그럼 마케팅 능력이 있다는 것은 경영 능력이에요. 그래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마케팅 능력이 최고예요. 전략가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비전을 설계한다는 것도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비전 설계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죠? 버킷리스트 잔뜩 만들어가지고 1부터 100까지 다 실천하고 있잖아. 그게 전략이 아니라는 거지. 뭐냐면 그 중에 그거를 정성적인 거를 어떤 프레임, 패러다임 안에다 집어넣고 X축과 Y축이 나오면 거기서 위치가 나오잖아요. 포지셔닝. 그죠? X축이 뭐죠? 대표적인 게 효율. 효율이 뭐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돈 안 드니까 efficiency가 좋은 거지. 한 축. 그리고 효과가 좋은 걸 또 한 축. 그죠? 그건 세상이 원하는 거든 그런 거예요. 그럼 세상이 원하는 미션 관점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이캔 관점에서 딱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딱 넣으면 최상위, 우측, 최상위. 이게 결국은 전략적 선택이고 그게 상위 20%에 집중하는 게 효과는 80%. 그게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중에 우선적으로. 그래서 전략적인란 말도 결국은 설계에 나오고 그럼 트리저가 뭐냐? 트리저하고 그 전략하고 어떤 관계냐?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액시오매틱 디자인이 뭐냐면 전략이에요. 액시오매틱 디자인이라는 건 전체적인 설계 전략이고요. 그 안에 트리저는 하나의 도구인데 그 도구가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버킷리스트 있죠. 아이디어를 막 낼 때 아이디어가 없어. 그럴 때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도구가 트리저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10분만 쉬고 또 하겠습니다.